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방문합니다. 청문회 전국으로 여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두 분의 평론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최형도 전 국회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국회 첫 시정연설이기도 하고요. 특이한 건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추경 예산안 그 시정연설이어서 눈길을 좀 끌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번 연설에 두는 의미가 좀 각별하다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먼저 분석도 좀 해주시죠. 일단 추경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몸은 추경에 있지만 마음은 인사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네요. 예, 아마 아시겠지만 추경에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면서부터 이미 정부 여당에서는 반은 이긴 승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야당에서 민간 주도 일자리가 본질적 대안이다. 그래서 정부 주도 일자리는 미봉책이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당장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야당이 계속적으로 반대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우호적인 여론을 기반으로 해서 추경에는 그 내심 자신감이 있어 하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추경 연설 이전에 있을 여야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마 새수른 세부대에 그러게요. 대통령의 첫 인사니만큼 야당이 협조해달라고 하고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주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면목상은 이제 그 추경 예산안 관련 연설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사안에 대해서 좀 더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변인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지금 뭐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자주 연설을 하고 하는 건 참 좋은 모습이고 이건 뭐 한국당조차도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는 따지고 보면은 이 추경이라는 거 국가 예산이라는 건 사실 어느 대통령이고요. 예. 예산을 많이 쓰고 싶어 합니다. 가급적. 그러겠네요. 그러겠죠. 좋죠. 당연히 그러면은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지지율도 올라가고 또 써야 될 곳이 많습니다. 네. 돌보지 않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딜레마가 어디냐면요. 이게 국가재정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들이 이 추가 경정 예산을 많이 쓰고다 보니까 룰을 정하자고 이렇게 역대 정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정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게 언제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국가재정법상으로 이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추가 경정 예산이 이제 어떤 이게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되는데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또 그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에 이제 국가적 어떤 프레임을 짜면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제 통치했던 그런 경험을 집대성해서 만든 게 2007년에 이 그 기준을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추가 경정 예산안에 엄격한 요건을 넣었거든요. 그게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 경기 침체나 대량 해고 뭐 이런 등을 넣었는데 지난해에도 사실 이맘때 7월달에 박근혜 정부가 11조 원의 추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대우해양조선, 우리 해양조선 쪽에 굉장히 실업이 많이 발생하기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걸 요구했는데 그 당시 아마 야당 입장이 지금 여야 입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일자리 문제를 반대할 국민이 없고 정당이 없을 텐데 이 문제가 이제 왜 국가재정법상의 그런 추경 예산 이런 그 근거를 두었느냐, 요건을 두었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고 있고요. 그 예산안 중에서 보면은 많은 일자리 중에서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일회성 예산입니다. 한번 강한 어떤 마중물을 넣음으로써 그 이후로는 계속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공무원 정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되면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경직성입니다. 한번 함으로써 이게 매년 이제 크게는 몇 조씩의 그리고 연금까지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할 게 아니라 다음번에 정기국회 때 하자는 것이 지금 야당 쪽 주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형식 요건상의 문제, 이 바로 추가 경정 예산의 요건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 때 또 마지막에 국가재정법에 이 기준을 넣었다는 것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긴급한 이야기를 추진하면서도 국민적 설득이 또 야당의 설득이 이제 요구되는 대목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장이 말씀하셨지만은 인사 문제는 이제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이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인사 문제를 결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추가 경정 예산 아마 오늘 저기에서는 이런 뭐 세세한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요건이 아니냐보다는 아마 굉장히 정서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호소, 왜 우리가 특히 청년 일자리가 필요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절절한 호소가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국가재정법을 둘러싼 추가 경정 예산 요건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그리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 정원 예산이 올해는 80억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올해 채용을 해도 올해부터 급여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럼 80억 부분은 빼고 그건 가을에 논의하자. 이런 또 야당의 수정안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건 아마 또 논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두 분께서 짚어주셨는데 이 시정 연설에 대해서 좀 각 당들의 입장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정부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세금을 돌려주는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쓰는 그 세금을 돌려주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 같고 나머지 야당들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전면 반대라고 있습니다. 즉 취임 기념식으로 선심성 퍼주기 예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 바른정당에서도 지자체에 대해서 사전에 수요 조사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건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당에서도 일자리 추경은 곧 공무원 추경이다. 공무원들을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아마도 자유한국당이 가장 큰 반대라고 있고 나머지 일단 뭐 야당 여야삼당 원내대표는 오늘 추경안심사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네. 한국당이 제일 문제인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야당 같은 경우는 아마 조건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가서 네. 시시비비 따지겠다는 건데 자유한국당 자체는 일자리 추경 자체가 본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민간 일자리와 전면적으로 정책이 다르다라고 해서 반대하고 있어도 아마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것이 아마 추경에서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인사당국 타개할 묘수를 내놓을 것이다라고도 이제 저희가 전망해 봤는데요. 어떤 메시지, 뭐 어떤 묘수를 좀 내놓을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묘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저 묘수가 전공법밖에 없죠. 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대통령을 잘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째입니다. 이제 한 달째인데 그동안 충분히 어떤 취임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고 또 검증할 시간이 없어서 당초에 내세웠던 높은 도덕적 기준을 다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 임무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비서실장이 절절하게 이렇게 공개적인 사과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양해를 구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만나면은 대통령이 사실상 업소 같은 방식으로 야당을 달래고 야당에 좀 협조를 해달라. 잘못한 것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그러나 너무 시간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시간을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저러 설명이 있지만 우선 좀 정부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업소가 제일 전공법일 테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야당으로서는 사실은 뭐 갑자기 그럼 찬성하겠다 돌아서지는 못하겠지만 막 덜그머니 더 이상 그 문제를 둘러싸고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외에는 이게 사실 국회 표결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으로서는 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청문회 끝나면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3일 내에 해야 되거든요. 네. 3일 이후에는 대통령이 사실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임명할 수 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급적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받기 위해서. 네, 또 하나 6월에 추경과 정부조직법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오로 나신 게임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좀 더 고개를 숙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자 해제하겠다 내가 이렇게 할 테고 야당으로서는 뭐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사과한다면은 이번에는 그 정도는 봐주겠다. 그러나 네. 봐준다는 봐준다는 말은 안 하지만 설그머니 그러면은 물론은 이게 아마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시는 거죠? 부분적으로 있겠지만은 그 지금까지 태도를 돌변하기 어려울 테고요. 또 하나 이게 국회 인준 표기를 구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김수 재판소장 외에는 아마 그런 식의 적당한 선에서 서로 체면을 살리고 또 직접 협조를 간곡히 구하는 그러게요. 이런 방식의 소통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네. 최 대변인께서 이제 전공법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국당의 마음을 좀 돌릴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한 번으로 또 국회 방문을 통해서 여야 대표들 간담회 한 번으로 야당의 마음을 돌리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도 청와대 전 참모진을 거의 다 대동하다시피 하고 국회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최대한 낮은 자세를 보이고 있고 청와대의 박수현 대변인이 몇 차례 야당에 읍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조차도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구하고 오늘 대통령마저 나섰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정도 여당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야당이 이제는 들어줄 만하도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여론들이 실제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대통령의 오늘 행보는 야당을 설득하기보다는 사실은 국민 여론을 움직여서 야당을 좀 압박해 볼 생각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인사의 눈높이에 비해서 국민들은 이번 인사가 저렇게 자질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 파격, 변화, 혁신 아니겠냐고 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여론적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여론들을 조성해 나간다라면
자유한국당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발목 잡기로 비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대통령으로서 이런 국민들의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행보로서 오늘 국회 시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나름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 또 있다고도 분석해 주셨는데 일단 실례로 오늘 문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단 가질 예정인 오찬 간담회에서 네. 한국당은 불참을 선언을 했네요. 그래서 일단 초강수로 여야 협치 방정식이 좀 복잡해지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불참하고 반대하고 그러다 보면 국민들 보는 입장에서는 목리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테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좀 그런 한국당 입장에서도 좋지만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그렇죠. 보고 계세요? 이게 지금 국회는 사실은 180석만 얻으면은 지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야당의 경우도 자기들이 계속 주장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그냥 들어가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80개 근데 지금 바른당까지 하면 180석이거든요. 그렇죠. 100 넘습니다. 그러면 어떤 쟁점 법안이라도 국회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이제는 국회에서 물리력으로 이 본회의를 저지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은 충분한 국민적 설득 또 야당을 이만큼 설득했는데 야당이 더 이상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스스로 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이제 명분 살리면서 내 입장 그대로 변함이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만큼 사과해 거기에 대해서 입장 변화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 소극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방안이 있을 텐데요. 이 문제는 어쨌거나 국회라는 것이 역대로 보면 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은 국회를 갑자기 찾아가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죠. 그런데 실제로 야당의 요구를 들어준 건 하나도 없다고 보면은 야당이 상당히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집권 초기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이렇게 새롭게 지금 정부를 급하게 출범시켜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 그런저런 점들을 이 야당도 아마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어제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이렇게 5개 부처의 신임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정 연설도 있고 인선 문제도 지금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단행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약간 탄력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예. 제가 볼 때는 네. 초기에 국정 운영과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높은 거에 대해서 아마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밀어붙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 따라서 아마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 개혁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교육, 국방, 검찰, 노동부에 대해서 대통령의 친정 체제를 전면 배치함에 따라서 대통령이 이 부처에 대한 정책과 부처 개혁에 대해서 직접 직할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4대강을 원점화해서 친환경적인 정책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가장 이렇게 강력한 인사를 하게 됨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코드 인사 아니냐, 보은성 인사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아마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그런 비판과 그리고 개혁을 위한 국민적 요구 이 두 가지 지점이 여론이 어느 쪽으로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다음에 남아있는 개강 문제에도 아마 친정 체제가 될지 아니면 통합형의 인사가 될지 아마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최영두 대변인은 어제 5개 부처에 대한 내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인물 몇 명은 예상한 부분도 있었고 아마 이번 네. 인사가 가장 지금 언론에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코드 인사, 캠프 출신 인사로 아마 집중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사 같은 경우는 사실 코드 인사나 캠프 인사가 아니었죠. 예. 총리나 또 첫 인사 같은 경우는 통합적 인사다 또는 상당히 발탁형 신선한 인사였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의원들을 썼고요. 의원들을 썼고 세 번째는 보다 이제 코드 사실은 중심 인사가 맞죠. 그리고 이제 소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부로서는 개혁적 스스로의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네. 얻겠다는 것인데 그런 것쯤에서 사실은 앞으로 이제 이것뿐 아니라 지금 인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인사를 짜봤을 때 과연 아직 30% 능력과 정도 남았죠. 예, 예. 능력과 또 두루 통합을 감안한 것인지 이게 이제 판가름 될 테고 이번 5명 인사로만 보자면은 예. 그리고 차관까지 보면은 캠프 출신의 또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또 문재인 실장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던 비서관 중심의 차관 전면 배치였고 공직 사회는 그런 점에서 아마 조금 이게 좀 코드 중심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을 법합니다. 그러나 전체 인사를 다 지켜봐야겠죠. 근데 일단 어제도 보니까요 인사 검증에서 드러난 잘못된 부분들. 위장전입 사실도 그렇고 음주운전 전력도 그렇고 이 셀프 공개를 했다는 얘기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때처럼
일단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야당 입장에서도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런 부분은 이제 그냥 공개했으면요 빨리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이건 뭐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음주운전 문제 이게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역대 정부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낙마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 뭐 장관 후보자이기도 하고 또 고위공직에서도 사실 음주운전 이거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대목인데 근데 이 부분은 뭐 꼭 써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지금 나서라도 이 사소하지는 않지만 그 참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발 방지가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명하게 그래요. 뭐 그냥 사과할 건 사과하고 네. 또 추진할 건 추진해 나가야죠.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중잣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위장 전입이 이전의 위장 전입 지난 정부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은 나빴고 이번 위장 전입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었고 우리는 아주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그런 설명을. 그냥 그때 설명은 단순하게 우리 기준을 못 맞췄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있었다. 그래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전공법이 역시 제일 좋은 소통법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어제 인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예. 이 조국 수석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두 검찰 개혁을 강조해왔던 학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출신이 또 아니다라는 점에서도 조국 민정수석과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좀 있겠습니까? 그 13년 만에 참여정부 시절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후에 처음으로 비검찰 비고시 출신이 예. 그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법무부가 검무부라고 하는 검찰에 의해 장악된 법무부라서 검무부라고 하고 이렇게 오명을 쓰고 있는데 아마 그거로부터 그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독립시키고 강력하게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조국 민정수석과 안경환 투톱 체제는 아마도 서울대학교 교수 선후배 사이기도 하고 시민사회 운동에서도 함께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위원장 안경환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을 할 때 인권위원으로 참여했던 그야말로 환상의 복식적으로 할 정도로 오랜 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이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자문들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비고시 비검찰 출신도 그렇지만 그분 두 민정수석과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활동하고 살았던 이력 자체가 검찰로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상당한 생각 이상의 그 고강도로 진행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강금실 장관 때는 이제 검찰 개혁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때 당시 또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어떤 개혁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떤 이해도가 높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그 기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 검찰 개혁이 성공하려면요, 이 검찰을 장악하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확실한 이 입장 표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난 검찰을 더 이상 권력의 도구로 쓰지 않겠다. 항상 검찰이 이제 정치 검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의심받아오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요동을 치운 것은 바로 그런 정치적 검찰 행권 행사 이런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수석이 우선에 그냥 법학자로서 검찰 출신이 아니고 검찰과 인맥이 없는 사람이고 하니까 일단은 저는 이 성패가요 검찰을 장악하지 않겠다는 그 초심, 첫 공약 이걸 과연 검찰을 얼마나 독립시키느냐 이 문제에 달려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조국 수석에 이어서 안경환 교수를 발탁한 것은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관성이 있다 보는데 자칫 이게 이제 지금 최근 인사에서 특정 인맥 속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그런 배단이 있었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또 다르게 특정 인맥 그러면 다시 알박기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패습이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검찰 개혁에서 검찰 독립을 위한 새로운 인사의 성패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 만료가 되는데 오늘 이것을 논의할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조차 좀 미지수라고 하더라고요.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국회 방문 이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 인사에 대한 방침을 정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 한솥밥을 먹었던 김동연 그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적격한 청문회에 의한 결정인지 아니면 야당 내의 복잡한 대선 패배 이후에 후유증 극복하기 위한 그 정부 여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볼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여론은 아주 상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향후에 진행될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이라든가 특위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특위나 청문 그 상임위가 열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권을 그 이양한다든가 한 방식으로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야3당이 진행하는 것까지는 막기에는 상당히 여론적 부담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분명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되 나머지 야당들이 참여해서 부분적으로 찬성하고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식으로 인사가 타협되어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봅니다. 네. 최 대변인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뭐 예, 네. 이게 기존 속바꾸기는 않겠지만 예, 이게 뭐 사실은 누가 완전히 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부분적으로 이기고 부분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80%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여론조사 상반된 여론조사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한국사회 여론조사, 한국사회 여론연구소라는 곳에서 전화 면접 조사를 했더니 예. 이런 조사 문답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48%는 강행해도 찬성하겠다는 것이고 35%는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무응답이 17%였습니다. 이게 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비해 보자면은 다소 부담스러운 대목인데 그래서 아마 오늘 대통령이 오후에 이제 국회를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하소연 또 업소랄까요 좀 그래요. 정말 정중하게 요청하는 이런 절차가 있을 것 같고 이 문제에서는 뭐 여당도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지금까지 반대했던 사람을 찬성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냥 소극적 반대랄까 뭐 이런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요. 그 업무를 이제 진행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참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예. 저희가 오늘 그 조사 기관별로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저희 좀 살펴봤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뭐 두 분도 보셨겠지만 반대보다 2배 이상 일단 뭐 많은 30.4%가 반대였고 62.1%가 찬성, 7.5%가 모른다였는데 일단 이런 여론들이 있다면 어떤 그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해 보세요? 그렇죠. 국민들의 눈높이와 네. 그리고 야당 청문위원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아마도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 문제 있다 도덕적 흠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부동산 투기라던가 아니면 강남 8학군의 학군을 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들이 정상에 참작됐던 것 같고 특히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청문 과정에서 준비되지 못한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도 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은 좀 다소 부족하지만 아시다시피 북핵과 사드 그리고 주요한 4강 외교는 청와대와 NSC가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그분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역량과 준비만 되면 되지 않는가. 그리고 특히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는 점과 유엔에서 높은 다자 외교의 그 역량을 발휘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중심, 대북 제재 중심의 외교에서 이제 다자간 외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려고 하는 현 정부의 새로운 외교 정책에 맞게 새 인물을 등용해도 좋지 않냐라고 하는 국민들 여론들이 뒷받침돼 있다고 한다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저 여론조사를 힘입어서 아마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이런 여론조사가 좀 지금 근데 제가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도 서로 다릅니다. 이게 사실은 그 한국 사회 여론조사는 1,000명 샘플에 이게 전화 면접 조사고 또 저 네. 조사는 500명 샘플이었는데 약식 조사 같은 것이었는데 근데 뭐 여론조사라고 다 결정할 수는 없는데 제가 재미있는 대목 중에 하나는 아주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할까요? 지금 비고시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뭐 박근혜 정부부터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까지 역대 장관 10명이 예. 한 사람도 안 빠뜨리고 정부를 넘어서서 지지를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을. 이거 상당히 그 좋은 신호고 근데 이게 앞으로 전례가 되어서 이제 역대 그 새로운 장관 청문회 때마다 역대 장관 인기 투표가 나올지도 그래요.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 점은 상당히 아마 여론조사를 뛰어넘는 좋은 예, 어쨌든 시그널 국민들도 같았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것 네,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차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또 한 번의 슈퍼 수요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직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수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데요. 현직 의원들은 여태까지는 뭐 불패 신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이번에? 그렇죠. 현역 불패 25전승을 했습니다. 네. 25명이 모두 다 장관 기용이 되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예전과 달리 국회의원들을 성역의 대상 그리고 특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원 출신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주목하겠지만 그 장관 후보자를 대하는
청문위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다 보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의 없는 날카로운 질문들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것 같고, 다만 이분들이 선출직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차례 대중적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자질이나 도덕적 검증보다는 아마 정책 역량, 특히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인데 아마 그쪽에 경험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 업무의 적합성이 맞는지 여부라든가 이런 정책적 질의를 중심으로 하지 아마 도덕성이라든가 자질 검증은 아마 선출직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소 대변인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선출직 틀 3, 4선씩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동네 선거 해보면 국회의원 선거해 보면 어느 집에 숟가락 숫자까지 압니다. 그 집에 애가 무슨 문제가 있었고 뭐 학교를 하는 듯. 그래서 이게 사실 검증이라는 게 거의 선거 선거분 하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제 도종환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비례대표 하다가 네. 지난번에 이제 됐기 때문에 뭐 잘 모르던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 이게 쟁점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로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책 검증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발언했던 문제와 소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으로 그러게요. 뭐처럼 청문회 단 청문회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관심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